예, 그러면은 맛있는 글쓰기 첫째 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지금 여론 독자부에 있고요. 그 신준마병법을 쓰고 있는 김윤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맛있는 글쓰기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2007년부터 그 쓰고 있는 준마병법이 있고 제가 이제 그 사이에 1년 연수를 갔다 오면서 새로 복귀했을 때 다시 신자를 붙여서 새로운 신자를 붙여서 신준마병법이라고 해서 그 꽁트식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의 어떤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이건 좀 여성 편향적이긴 하지만 여자들이 뭐 남편도 뒷바라지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시부모님과도 뭐 살아야 되고 또 저처럼 일하는 여성들은 또 직장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막 정말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한꺼번에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제가 직접 결혼해 보니까 또 나이 들수록 일은 더 많아가더라고요. 집안의 대소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해법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찾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보이고 또 취재도 하다 보면서 이제 그런 걸 여자들이 보통 수다로 푸는데 저는 그거를 글로 옮겨와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좋아하는 그 독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지금 이제 강의까지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일단 이제 제가 준비한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글쓰기 강의에 왔는가? 예, 그냥 뭐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나는 왜 글쓰기 강의? 글을 잘 써보시려고요? 예. 왜 글을 잘 쓰고 싶으세요? 잘 쓴 글을 읽으면 마음이 행복하고 좋으니까. 네. 내 글도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서. 네. 그리고 또 글쓰기 강의에 왜 왔는가? 나는 왜 글을 쓰고 싶어 하는가? 글을 못 써서 왔어. 글을 못 써서. 근데 글을 잘 써야 되는 어떤 실용적인 목적이 있으세요? 글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말을 하고 그러고 마침 하는 거에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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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또 있으세요? 작년에는 그 보고서를 잘 쓰고 싶어서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맨날 그 딱딱한 리포트를 회사 내에서 쓰다 보니까 조금 그런 보고서도 조금 이렇게 정감 있게 조금 인간미 있게 쓰고 싶어서 온 셀러리맨도 계셨고요. 네. 말하기와 글쓰기는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저는 되게 이제 들으셔서 알겠지만 말하는 건 되게 어눌하고 특히 대중들 앞에서 특히 저 부장회의나 뭐 간부들 계신 곳에서 제가 저더러 뭘 발표하라 그러면 거의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말도 못 하겠는데 글로 써서 보고하려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와 글쓰기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는데 말은 정말 이렇게 나오면 허공에 흩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글쓰기를 하다 보면 저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논리가 생기고 또 글을 쓰다 보면 굉장히 이제 화가 났다던가 흥분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점차 가라앉는 느낌? 제가 이제 우리 모집 공부에도 결국은 치유의 글쓰기가 되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제가 재미삼아 나의 막글, 맛있는 글쓰기 잠재력은 얼마나 될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써봤는데요. 자, 뭐 이거는 무슨 뭐 객관적으로 무슨 과학적인 통계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나는 시와 소설 읽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재미삼아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글 잘 쓰는 사람이 부럽다. 아까 이제 어떤 분 얘기하셨고, 나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를 한다 또는 하고 싶다. 나는 재미있는 문장이나 단어가 나오면 메모를 한다. 나는 드라마를 보면서 곧잘 울고 웃는다. 나는 사투리가 좋다.
나는 개그 프로, 요즘 개콘 아주 재밌던데요. 개그 프로를 즐겨본다. 어떤 교수는 아주 점잖은 대학 교수는 일요일 날 저녁 때 앉아서 개콘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다.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 사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다. 나는 걸어서 여행하기를 좋아한다. 걸어서입니다. 차 타고 휙휙 지나가는 거 말고 나는 유머를 채집했다가 남에게 들려주기를 좋아한다. 나는 노숙자나 거리를 보면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한다. 자, 쭉 체크해 보셨나요? 자, 12개인데 12개 모두 동그라미. 손 들어보세요. 12개 모두 동그라미 있으신 분. 그럼 나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도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쓰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도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맛있는 글을 쓰고 싶어서 온 것, 그 수고 자체로 맛있는 글을 쓰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12가지 항목 중에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나는 노숙자나 거린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한다. 자, 하퍼리의 유명한 소설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 그 삶이 되어서 걸어 다니는 거지. 이게 이 12번 항목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상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저는 뭐 꼭 맛있는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모든 글쓰기의 기본 토대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문학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막글의 잠재력을 진단한 뒤에 나에게 숨어있는 막글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첫 번째 단계로 생각하는 게 잃어버린 시심을 찾는 것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꼭 시인이 직업적으로 쓰는 그런 거 아니고 누구에게나 이런 시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는 쓸 수 없고 저도 시는 쓸 수 없지만 그런 정말 좋은 시인의 시를 읽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시큰하고 행복해지고 이런 마음들이 시심인데 그런 시심을 우리가 굉장히 바쁜 일상 속에서 살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심이란 여러 문학가들이나 철학자들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시심을 되살리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맛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맑은 인간의 마음, 타인과 나의 고통은 서로 이어졌음을 아는 마음. 아까 노숙자를 보았을 때나 거린, 이렇게 배를 끌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거린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기 힘든 그런 불편한 마음들, 이런 것이 다 시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타인에 대한 연민과 슬픔, 낮은 곳을 향한 시선. 토지를 쓴 토지라는 대하 소설을 쓴 소설가 박경리 이제 돌아가셨지만 다 아실 텐데 제가 이번에 휴가로 경남 통영을 갔다 왔는데 통영에 그분의 묘소가 있고 그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봤더니 이런 글이 적혀 있어서 제가 적어 왔는데요.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밀도 짙은 연민이에요. 연민, 불쌍한 것에 대한 연민, 허덕이고 못 먹는 것에 대한 설명 없는 아픔,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맛있는 글쓰기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심이 곧 글심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해 봤고요. 근데 시심은 시를 읽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여러 시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해 드리고 했는데요. 굉장히 시가 어려운 시, 난해한 시도 많아요. 그죠? 네. 그리고 시라는 게 요즘 우리 세태에 잘 안 맞아서 뭐 요즘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이제 소설도 안 팔리는, 시집은 이제 거의 안 팔리고 소설도 웬만한 뭐 무라카미 하루키나 정말 유명한 작가 거 외에는 안 팔리고 한다는데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제 시를 고를 때 저는 정호승 시인의 시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고 서정적이면서도 격이 낮지 않은, 예, 그러니까 대중시는 아닌데 굉장히 격조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시라고 생각해서 제가 예, 써봤는데요. 자, 우리 한 분 정도 그 봉사를 해주셔서 편안하게 이 정호승의 수선화에게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요. 누가 한번 낭송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하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은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식구가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까? 아, 읽으시느라고 긴장하셔서 생각 못 하셨을 수 있어요. 다른 분이 여기서 좀, 아, 내 마음에 딱 꽂힌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맞아요. 맨 끝에 그 마음. 매산, 그죠? 마운틴. 산 그림자. 예, 그래서 한 번씩. 예. 또 다른 부분, 다른 대목이 난 꽂힌다. 예, 맞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저는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이런 부분이 되게 위안이 되는 거 있죠. 하나님도 우는구나. 이런 생각. 이렇게 이런 시를 읽으면 되게 메말랐던 일상이 갑자기 좀 이렇게 뭉클해지고 촉촉해지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시를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자, 이거는 이정록 시인인데 이분은 정호승 씨보단 덜 알려졌지만 그 시집 제목은 어머니 학교라는 시집 제목은 어머니 학교고 그 중에 한숨의 크기라는 시인데 요건 약간 그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어머니 학교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 어머니 정말 무지렁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시골의 정말 그 촌부인 자기 어머니가 그냥 말씀하시는 걸 구두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적어서 약간만 다듬어서 시로 만든 거예요. 자, 이거는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요? 이번엔 우리 남성 수강생께서 한번 지원을 해주시면. 그럼 우리 늦게 오신 지금 여기 쓰다듬고 계신 읽어주십시오. 목소리 별로 안 좋은데. 아우, 좋습니다. 아주. 예. 크게만 읽어주십시오. 예. 한숨의 크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냇물을 흐린다지만 그 미꾸라지를 억수로 키우면 돈다발이 되는 법이요. 근시민이 상시민이 하는 것도 한두 가지일 때는 흙탕물에 일지만 이런 게 인생이다 하다 보면 마음 어둑어둑해지는 게 해야. 한숨도 힘 있을 때 푹푹 내뱉으라. 한숨의 크기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박수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예, 경상도 쪽 억양으로 충청도시를 읽으려니까 좀 힘드시죠? 이게 충청도 예산 쪽 사투리라 이해하기 쉬우시죠? 이해가 다 되죠? 이게 시란 우리가 보통 난해하다, 어렵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고 좋은 시, 그러면서 가슴을 울리는 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정호승이나 이정록이나 이렇게 서점에 가실 때 또는 도서관에 가셔서 시선집들 코너, 창비나 문지사에서 시선집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아무거나 뽑으셔서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숙제입니다. 숙제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시, 내 인생의 시 한 편씩 찾아오시는 게 다음 주까지 숙제 제 1번 숙제예요. 네. 꼭 뭐 이정록이나 정호승의 시를 읽어라는 아닙니다. 뭐 류시화도 있고요. 뭐 정계로 가시지만 도종환 시인도 쉽고 쉬운 시 중에 하나고 안도현 시인 뭐 많고 뭐 옛날에 우리 뭐 김수영 시인이랄지 뭐 윤동주의 시인 별의 늠함도 좋고요. 예.
그다음에 뭐 2단계로 자 시를 읽는 거 내가 가능하면 애써서 시를 한번 읽어보자. 그다음에 아름다운 노랫말 이건 별로 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 예전에 한창 노래방이 막 붐을 이룰 때 또 열심히 회식할 때 노래방도 가고 뭐 했는데 요즘은 또 노래방도 시큰둥해져서 또 노래를 잘 안 부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불후의 명곡이나 나는 가수다 뭐 이런 거 보면 노래도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거 저작권에 뭐 걸린다는데 그냥 살짝 우리끼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사실 안치환과 장필순이 불렀지만 정호승의 시를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게라는 거를 그 안치환 씨가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참 저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막 정말 그 없었던 시심이 막 살아나고 막 글감이 막 떠오르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노래라도 그러니까 뭐 트로트도 상관없고요. 뭐 발라드도 상관없고 내가 좋아하는 정말 노랫말이 좋은 거 사실 시가 곧 노래잖아요. 그죠? 정호승의 시는 거의 한 60몇 편이 노래로 다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좋은 시가 좋은 노래가 되는 거니까 대중음악에도 굉장히 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문장들이 많으니까 노랫말을 유심히 살펴볼 것. 그것도 맛글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자, 단편소설 읽기. 단편소설 너무 이제 과제가 많은데 단편소설은 짧아서 읽기 쉬우세요. 주옥 같은 표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글쓰기를 할 때 인용도 할 수 있고 응용해서 써먹을 수도 있고 어려운 말들도 아닌데 내가 몰라서 했던 걸 다시 일깨워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 식민지 시대, 일제 시대 때,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의 단편 소설이 주옥 같은 게 많잖아요. 유명한 것들. 이를테면 김유정, 우리 이효석, 또 현진건 이런 그러니까 우리 국어 시간에도 많이 나왔던 그런 대표작들이 많습니다. 뭐 계용묵의 백치하다다, 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빈처, 뭐 그다음에 김동리 선생 것도 많고요. 이광수의 흙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런 것들이 그 이제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창비해서 20세기 한국 소설이라고 그래서 쫙 나온 게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셔서 내가 마음에 드는 작가, 관심 있는 작가들 걸 하나씩 뽑으면 정말 몇 장 안 돼요. 책장으로 한 대여섯 장만 가도 끝나는 단편 소설 되게 많은데 단편 소설들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제가 단편 소설 읽으면서 제가 막 이제 적어요. 이제 메모도 하고 막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읽은 중에 칼 물고 뜀뛰기라는 말인데 어떤 느낌인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다. 칼 물고 칼을 물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베어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한 도박 같은 그러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위험한 도박이라는 걸 이제 김유정이 칼 물고 뜀뛰기라는 걸로 이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금 따는 콩밭이 그
김유정이 이제 강원도 춘천 쪽 분이니까 강원도 어느 이제 시골 마을에, 그러니까 산골 마을에 그 이제 밭을 일구는 소장농이 한 분 계신데 그 이제 광맥, 그 일제 시대 때 그 금맥 있죠. 금이 나오는 광산을 찾아서 돈벌이를 하는 게 엄청 유행이었대요. 근데 그 금맥이 있는 산과 가까이 있는 곳에서 밭을 일구는 소장농을 누가 꿰어서 네 콩밭에서 네 콩밭에 금맥이 흐르니 우리 콩밭을 파보면 금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래서 멀쩡하게 잘 자랐던 콩밭을 다 이렇게 갈아엎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 게 굉장히 그 메시지도 크고 그러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인데 울림이 큰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칼 물고 뜀뛰기라는 표현이 나와서 제가 적은 거고, 또 이효석의 아주 유명한 메밀꽃 필 무렵에 보면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였다. 그냥 메밀꽃이 희고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을 뭐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죠. 그런 표현들이. 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보면 김첨지의 눈은 개게 풀리기 시작했다. 개게 풀리기 시작했다. 석쇠에 얹힌 떡 2개를 숭덩숭덩 썰어서 볼을 불룩거리며 또 곱빼기 2잔을 부으라 하였다. 이런 그냥 활자로 돼 있는 문장일 뿐인데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 상상을 하게 되죠. 숭덩숭덩 썰린 떡과 볼이 막 볼록거리면서 꽃배기를 들이키는 이게 이제 활자의 힘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강에서 배울 묘사의 힘입니다. 묘사. 그러니까 디테일과 묘사가 굉장히 맛있는 글쓰기의 핵심 요소인데요. 그런 것들이 단편 소설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례들이. 그러니까 단편 소설들을 근데 그러나 이제 내가 맛있는 글쓰기를 쓰기 위해서 단편 소설을 내가 오늘부터 파고들 거야 하고 읽지 마시고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줄거리 재밌게 드라마 보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시면 이야기의 균형감을 갖게 해줍니다. 단편 소설. 장편은 너무 길어서 내 몸이 그거를 다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단편 소설은 짧지만 기승전결이 다 있잖아요. 우리 기승전결 다 배웠죠? 초반에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의 흐름이 고조되다가 클라이맥스에서 뚝 떨어지는 결말. 이런 게 사실은 제가 쓰는 신문 기사, 뭐 칼럼, 에세이, 뭐 르포, 뭐 인터뷰, 뭐 다 이 형태로 돼요. 다 드라마가 있어야 돼요. 모든 글쓰기에는. 그 드라마가 없는 글은 지루해서 못 읽어요. 그거를 단편 소설이 내 몸에 체득을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준마병법을 쓸 때 내 머리가 이제 다 됐다 이걸 넘기자가 아니라 내 몸이 재미있고 찌릿찌릿해지고 아 그래 됐다 하는 순간이 와요. 제 몸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만족해야 글이 완성됐다는 걸 느끼는 것. 그 훈련의 한 방법이 단편 소설을 읽는 거예요. 단편 소설을 많이 읽으시다 보면 뭐랄까 글의 맛뿐만 아니라 글의 전체 드라마가 요 정도에서 맺어줘야 되겠다. 요 정도에서 절정으로 치달아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을 감으로 얻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옥 같은 표현들 뭐 그런 것도 메모에 숱하게 이제 메모를 해놔서 필요할 때 쏙쏙 뽑아다 쓰는 재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단편 소설은 이 이야기를 내가 어떤 비유를 가지고 어떤 비례감을 가지고 내가 채집해온 글감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해 봐야지 하는 거를 단편 소설을 많이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장면 전환 표시 이 샤 표시 뭐 이런 건데 저도 준마병법 쓸 때 이 표시를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사실 이것도 없애버려야 되긴 하는데 이걸 해놓으면 이렇게 좀 기승전결을 이렇게 기는 이만큼 있고 승은 조금 전 조금 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골고루 이렇게 그 떡을 딱 4등분해서 쓸듯이 그런 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제가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자주 쓰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하시다 보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수습 기자들 시험 볼 때 논술 작문 시험을 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서 굉장히 그 수험생들이 신경을 쓰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시험 감독을 하러 들어갔었는데 이제 딱 2장을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그 2장에다가 시험 그 과제, 과거 시험처럼 이제 그 글 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뭐 이러면은 이제 쓰는 건데 무턱대고 이제 쓰는 애가 있는가 하면 보면은 막 이렇게 자를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그 두 개의 종이 지면을 막 몇 등분을 해요. 막 센치까지 다 재서 몇 등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분량이 다 된 것 같으면 이제 바로 장면 전환을 해서 그 다음 내용을 쓰고 논리 전개를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치밀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배울 게 있구나 이 수험생들한테도. 근데 또 이제 그 수험생도 이제 배우는 단계라서 그럴 수 있는데 어떤 그 이제 글의 균형감이나 비례감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제 시대 때의 우리 이제 그 근대 소설, 근현대 소설들이지만 우리 요즘 소설들 중에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소설들은 성석재의 단편집 황망근은 말했다나 김영하의 단편집 오빠가 돌아왔다. 이런 건 아주 웃기고 재밌습니다. 조금 저희 또래 이 사람들이 70년대생들이라 70년생이고 60몇 년생이라서 조금 뭐 세대 차이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소설들을 읽으시면 또 요즘 감각으로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단편 소설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제 서정 수필, 이제 수필도 막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서정적으로 쓰인 수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태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 누구죠? 예, 조선일보 수석 논설위원이신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미문, 정말 아름다운 문장가로 유명합니다. 기자라기보다도 미문. 그 오태진의 길류에서를 반드시 찾으셔서 해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그거를 모아서 최근에 책을 내신 게 사람이 향기 그리운 날에라는 그거를 묶어서 책을 펴내셨어요. 표지는 별로 안 예쁘게 나왔는데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한번 서점에 가서 또는 도서관에 가서 찾아 읽어보시면 자,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어디 아마 그 강원도의 어느 마을에 갔던 것 같아요. 자작나무인. 그 이제 도입 부분입니다. 늦가을 숲은 황량하다. 잎 다 떨어뜨린 나무들은 우중충한 잿빛이다. 그 휑한 비탈을 정령처럼 밝히는 나무가 있다. 가을 다 보내고 이맘때가 돼야 비로소 하얗게 빛나는 나무가 있다. 나목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나무. 겨울로 갈수록 수피가 하얗다 못해 은빛을 바라는 나무. 누군가 나무 중에 가장 수줍고 귀부인다운이라고 노래했던 나무. 추위 속에서 더욱 맑아지는 인고와 침묵의 나무, 즉 자작나무다. 이런 이제 나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길게 묘사를 한 거예요. 자작나무 하나 가지고. 제가 스웨덴에서 그 1년 연수를 했어요. 기자들은 중견 기자쯤 정도 되면 1년 동안 안식년 비슷하게 줘서 해외 연수를 보내는데 제가 스웨덴, 북유럽, 제가 스웨덴 쪽으로 간 최초의 기자입니다. 연수를 보통 영미권으로 가는데요. 거기서 정말 질리도록 보는 게 이 자작나무거든요. 정말 이렇게 핀란드건 스웨덴건 그 북유럽의 숲에는 온통 자작나무인데 거기서 사는 동안도 자작나무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돌아와서 우리 오태진 수석 논설위원이 쓰신 이걸 보고 그래 맞아 그랬어. 참 묘사라는 게 그리고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그 참 그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저는 자작나무를 보고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참 저 나무는 특이하다.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날씬하게 길게 서가지고 거기는 바람도 별로 안 불어요. 북쪽인데 춥긴 추운데 바람이 안 불어요. 늘 서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고요한 그 숲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나무였어요. 근데 이 글을 노태진 수석 논설위원은 그래서 발견하고 참 이렇게 좋은 글이 이렇게 감동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서정적인 수필, 서정적인 글들 뭐 어떤 소스라도 좋으니까요. 그런 글들이 나오면 신문에서든 뭐 잡지에서든 나오시면 눈여겨보시고 스크랩을 하신다던가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문장을 받아 적으셔야죠. 그 메모 수첩들 다 있죠? 다 있으시죠? 네, 맛있는 글쓰기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그거 한 권씩은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저처럼 귀차니스트들은 이제 저 핸드폰에다가 주로 입력을 합니다. 메모장 있잖아요. 핸드폰 메모장에 막 거의 엄청나게 적혀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 뭐 법정 스님, 뭐 이제 그 전문적인 작가는 아니지만 글 잘 쓰기로 유명한 그런 분들도 늘 가슴팍에 요만한 메모지가 늘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샘터사에 있었거든요. 신문사 오기 전에 월간 샘터 아시죠? 네. 월간 샘터에 제 첫 직장이에요. 그 첫 직장에서 글쓰기의 기본을 배운 셈이나 다름없는데 그때 샘터에 부장이나 뭐 차장은 물론이고 뭐 정찬주 지금 소설가 정찬주 그분도 샘터에 계셨고 정채봉 돌아가신 동화 작가 시인 김영령 소설가 최인호 뭐 그러니까 문학인들의 사랑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곳에서 굉장히 그 문학의 향기를 맡으며 제가 거기서 수습을 이제 글쓰기 훈련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그냥 막 타고나서 잘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숱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걸 제가 그때 봤어요. 정말 깨알같이 메모하고 또 메모하고 해서 글감들을 가득 모아놓은 그 책에서 이제 어떤 글을 쓸 때 뽑아다 쓰는 거예요. 뽑아다. 에피소드든 글감이든 좋은 표현들이든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맛있는 글쓰기 강의를 그냥 들으셨다. 왔다 갔다고 해서 절대 잘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자, 맛있는 글감을 찾아야 되죠. 맛있는 글감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을까? 아, 맛있는 글감은 어디 뭐 저 정말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어떤 고귀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생활에 있다. 뭐 사실 준마병법을 보고 이 글을 만약에 이 강의를 들어오셨다고 하신 여성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그죠? 이건 내 얘기인데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아요. 네. 정말 그렇게 쓰실 수 있고요. 작년에 강의할 때 제가 이제 숙제를 내면 제가 받아보고 깜짝깜짝 놀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서툰 표현들이 있지만 그 글의 내용이나 그 글의 구성이나 이런 게 정말 재미있어서 막 박수가 나오고 막 이랬었고 저도 감동하고 야, 이 준마병법보다 훨씬 좋은 글들이 되게 많은 것에 제가 놀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생활 속에 정말 재미있고 맛있는 글감들이 있다는 거. 세계적인 수필가라고 좀 그 이제 여겨지는 임어당의 에세이집의 표제도 생활의 발견이었습니다. 요즘은 개콘의 한 코너이긴 하지만 박경리 선생도 그때그때 벗어놓은 옷 같고 허울 같은 문학이 곧 내 인생이다. 문학은 어떤 막 고귀하고 막 숭고하고 아름답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벗어놓은 내 옷 같고 허물 같은. 그래서 하찮은 우리 일상의 더미에서 값진 것을 발견해내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소재가 막대기라면 주제는 지팡이다. 아, 막대기가 막 숲에 갔는데 숲을 걸어가는데 여기저기 막대기가 흩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지팡이로 쓸만한 제목은 따로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무슨 막 비싼 고목 이런 게 아니라 요걸 지팡이로 쓰면 안성맞춤이겠다 하는 그런 글감들을 이제 찾아내는 연습을 하실 거고요. 그러나 그게 메시지가 없으면 안 돼요.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는 글감이어야 한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거에서 내가 어떤 깨우침, 작은 것이지만 울림이 있는 그런 이제 글로 이어져야 이제 완성되는 글이죠. 문장 강화를 쓴 우리 이제 문학도들이나 이제 글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 기본 교재 중에 하나로 삼는 문장 강화를 쓴 이제 이태준 선생도 글을 짓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글을 짓는 게 아니라 사색하는 공부다. 사색이 동반되지 않는 소재의 나열은 신변 잡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쓰던 거기에 작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는 이런 그래야 이제 완성된 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준마병법을 예로 들어서 제가 저 글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그게 알고 보면 되게 그래서 이게 바로 직전에 쓴 열대야에 부르는 삼위인곡. 요게 접니다. 닮았나요? 요게 저인데 7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갑상선 수술을 앞두고 제가 느꼈던 정말 유치하지만 갑상선 암은 암은 아니라는데 사람들이 별것 아니야 막 이러는데 그런 말도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왜 암이 아니야? 갑상선도 암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다들 뭐 회사 동료들도 부장도 심지어 남편이라는 사람도 아이고 그 별거 아니래 뭐야 그 로또래 로또 막 이러고 하는데
저는 내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저 6살 눈둥이는 어떻게 키울 것이며 만약에 내가 수술 만에 하나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만에 하나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만에 하나 내가 수술하다 우리 그 의사 선생님이 까딱 실수를 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글감이 아닐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여성들은. 그리고 갑상선암은 정말 제 또래 여성들 중에 갑상선 암까지는 아니어도 갑상선 관련해서 진단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아서 굉장히 보편적인 소재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소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갑상선암에 주목을 했고 특히 제가 겪은 것이기 때문에 써본 겁니다. 써봤는데 되게 좀 의외로 반응이 되게 좋았던 칼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거보다는 다른 케이스가 조금 더 일상에서 찾는 것에 도움이 되는데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자, 메멘토 모리, 병실에서 만난 철학자. 이게 이 글감은 어떻게 얻었냐면 우리 아들내미가 그러니까 6학년 때 애들이랑 교실에서 장난을 치다가 인대가 뭐 늘어났다 뭐 이래서 봤는데 인대가 단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성장판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성장판이 파괴돼서 그걸 뒤늦게 알고 급히 대형 병원으로 가서 이제 막 당장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왜냐면 성장판이 다치면 키가 안 크잖아요. 다리가 짝짝이 되거든요. 가서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병실에 묵으면서 걔를 이제 낮에 일하고 밤에 병실에 가서 자고 하면서 이제 본 풍경인데 우리 병실에 있던 한 팀, 이 팀입니다. 이분이 정말 막 거의 80도 넘으신 거의 막 정말 이렇게 거의 운신을 못 하시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정말 이 산소호흡기까지 꼽으시고 누워 계시고 웬 남자분이 50대 중년 남자분이 간호를 하시는데 가족은 아닌 것 같은데 가족은 한번 우르르 왔다 갔어요. 딸들 같고 아들 같은 분들이 우르르 왔다가 갔어요. 근데 자식들이 너무 빨리 간다 싶었어요. 근데 딱 느낌에 한두 번 입원하신 게 아니구나.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간병인을 붙인 거더라고요. 남자 간병인을. 근데 이분이 간병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이 할아버지가 이 간병인을 이 선생 하고 불러요. 이 선생 이렇게 부르셔요. 근데 정말 그 조용한 병실에 정말 이렇게 병실에서 잠도 안 오잖아요. 사실 낯설고 그 조그만 간이 보조 침대에 꼬그리고 누워서 아들내미는 그 위에 있고 이제 그래도 밤에 좀 자야 되는데 그래야 내일 회사 가서 일을 하지. 근데 이 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모든 이제 그 환자들이. 왜냐하면 이분이 꼭 낮에는 시체처럼 누워 계시다가 밤 12시면 그러니까 이 일과를 시작하시는 건데 이제 소변은 뭐 물론이고 대변 뭐 이런 거를 그 밤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변 가를 때는 뭐 그냥 그렇다 치는데 대변을 막 용변을 보실 때는 거의 정말 그 병실 안이 거의 이제 뭐 냄새로도 진동하지만 그 이제 막 그 물건을 움직이고 뭐 하고 막 근데 이 간병인은 또 간병인도 사람이니까 너무 이제 힘들지만 그러니까 귀찮은 그 목소리가 역력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간병인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분을 나름대로 극진히 모시려고 노력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하루를 매일매일 보면서 결국 나중에 중환자실로 가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물어봐 맨날 추리닝 바람에 약간은 좀 건달 같아 보이고 막 이랬는데 또 기자다 보니까 이제 바로 옆 침대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 간병인이 되셨느냐. 간병인 된 사연도 얘기해 주시고 이제 이런저런 사업 식당 잘 나가는 식당을 하다가 이제 뭐 망해서 전라도 분인데 그래서 자기 사연을 이제 쑥스러워하시면서 들려주시고 하는데 이분이 이 할아버지한테 하시는 얘기를 이제 이게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 자식들은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는 감으로 이게 잘 안 들여다보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고 이러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식들보다도 이 간병인한테 의지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굉장히 의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서 오가는 대화가 밥을 떠먹여주고 용변을 갈아주고 하면서 자식보다 나은 거예요. 두 분이 오가는 대화 중에 저한테 되게 이렇게 탁탁 와닿는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자식 입장에서 우리 내 부모가 저렇게 오랫동안 병실 생활하시고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온갖 생각들이 들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글을 한번 찾아서 여기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작은 에피소드들 거기서 만났던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의 글로 완성이 됐는지를 보시면은 참 별것 아닌 걸로 이야기를 썼구나.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고요. 이게 이제 그 내 남편 HC의 하루라는 저희 작년 수강생의 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자신감이 생기실 수도 있고, 예.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잘 쓰신다. 이게 제가 좀 다듬은 거긴 한데요. 뭐 크게 다듬은 건 없습니다. 그냥 뭐 중언부언이 돼 있다거나, 뭐 조사가 좀 어색하거나, 뭐 서술이 좀 이상하다 하는 것만 이렇게 좀 고친 건데요. 이거 어떻게 내리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퇴근을 했다. 양복을 받아 걸고 잠옷을 건넨다. 남편은 하루에 2번 정장을 한다. 출근할 땐 양복 정장, 퇴근 후엔 잠옷 정장. 자기는 양반 출신이기 때문에 정장 아니면 상대를 안 한단다. 잠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와 양말을 벗는다. 양말 끝을 잡고 찍 당겨 이쪽 저쪽을 벗고 탈탈 턴다. 제발 털지 말라고 부탁을 하건만 그때뿐 계속 탈탈탈. 욕실로 향한다. 샤워기를 이용해 발을 씻는다. 한 발을 다른 발 위에 얹어 뽀득뽀득 소리가 나도록 문지르고는 다시 반대로 비벼 씻는다. 다음은 한 발 뒤꿈치로 다른 발 뒤꿈치를 아래 위로 번갈아 문질러 씻고는 샤워기로 시원하게 물을 뿌려 끝을 낸다. 그리고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다. 그러느니 차라리 샤워를 하는 게 어떠냐고 하면 샤워는 아침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몸에 비누칠을 너무 자주 하면 건강에 좋지 않단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고 하면 남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한단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는데 남자분들은 잘 안 웃으시네요. 저는 이렇게 저도 마누라 쪽이라서 남편이 하도 이런 엉뚱한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아서 자 발을 닦고 식탁으로 향한다. 그러고는 아일랜드 의자 위에 저도 우리 집에 아일랜드 뭐가 없어갖고 이게 뭐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조리대 이렇게 조금 높은 의자가 높은 쪽에 이렇게 조리해서 바로 내놓으면 거지. 그러나 아일랜드 의자 위에 달랑 올라앉는다. 그야말로 달랑이다. 내 남편은 키가 작다. 그래서 식탁 의자보다 약간 높은 아일랜드식 하이체어에 올라앉으면 발이 바닥에 닿기는 하는데 억지로 당겨서 앉는 듯 조금 불편해 보인다. 식사는 반드시 식탁에 정식으로 차리고 앉아서 먹어야지 어디 간이 식탁에 앉아 채신 없이 먹느냐고 타박을 하더니 아이들 다 출가하고 나니 그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다가는 국물도 없을 듯한지 둘만의 식사 때에는 하이체어에 달랑 올라앉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아일랜드인가 뭔가 그 위에 안 앉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또 그 가부장적인 우리 아버님께서 그런 데는 채신머리 없다 이래서 안 앉으시다가 애들 다 출가한 뒤에 이제 보는 사람 없으니까 둘이서 두 양반 내외가 식사하실 때는 이제 달랑 올라앉아서 식사를 하신답니다. 자, 우리 집 식탁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들의 성향이 진보와 보수 부동층으로 나뉘어지듯이 당뇨식과 비당뇨식 그리고 둘 다 먹어도 되는 일반식으로 분명하게 나뉜다. 비유가 되게 좋죠? 되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이거를 글에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먹으니까 글이 되게 맛있어지고 공감이 확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편은 당뇨병이 있다. 그럼에도 절대로 자기는 당뇨병이 아니란다. 그냥 당뇨 수치가 조금 높을 뿐이지 병은 절대로 아니라고 강변한다. 병이 아닌데 왜 3개월마다 병원 가서 약은 꼬박꼬박 타다 먹는지. 우리 한국의 전형적인 그 60대 남자상을 보여주는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도 이러십니다. 절대 병원에 안 가시려고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저희 친정 아버지는
지금 이제 70이 다 돼가시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이게 머리에 막 이렇게 경운기를 피하려다가 이제 어디 가로수를 받으셨나 했는데 이렇게 막 머리에 꽂힌 그 유리 조각을 빼내시면서 나오신 그런 분이 그러면서 괜찮아 우리가 막 괜찮으세요 뭐 괜찮아 별거 아니야 뭐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아버님들의 그 강한 그런 모습들을 이 글을 읽으면서도 제가 느꼈는데요. 자, 남편은 식탐이 대단하다. 식사가 시작되면 공동으로 먹는 죄송합니다. 아이고 너무 낮게 식탐이 대단하다. 식사가 시작되면 공동으로 먹는 일반식부터 나한테 뺏길세라. 앞접시에 덜어다 일단 허기를 채운다. 그러고는 자기 몫의 당뇨식을 먹기 시작한다. 이제 같이 먹는 일반식부터 후다닥 먹어치운 다음에 이제 먹기 싫으신 거예요. 당뇨식이. 그러니까 이제 허락되어 있는 일반식을 자기가 얼른 뺐듯이 먹고 당뇨식을 먹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푸념이 시작된다. 내가 달구새끼도 아닌데 평생 이 푸성기나 먹고 살아야 하냐 하면서 당뇨식이라 해도 푸성기만 주는 건 아니다. 생선에 두부, 당뇨에 좋다는 음식이 고루 차려져 있음에도 남편에게 육류 빼고는 모두 푸성귀일 뿐이다. 그러고는 계속 내가 먹는 음식 쪽을 흘깃거리다 먹을 만한 게 있다 싶으면 독수리 매 채가듯 잽싸게 집어간다. 근데 독수리가 매를 채가는 건 좀 그렇네요. 독수리가 매를 채가나? 독수리가 병아리 채가 드시겠죠?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못 잡았습니다. 읽다 보니 이상하네. 고칩니다. 병아리. 채가듯 잽싸게 집어간다. 내가 손 쓸 데도 없이. 이렇게 식사 전쟁이 끝나고 나면 볼륨을 있는 대로 높여놓고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한다. 식사 후 열이 나는지 잠옷 앞자락을 활짝 열어젖힌다. 왜 잠옷 앞자락을 그렇게 항상 열어젖혀놓고 있냐고 하면 터프하게 보이려고 그런단다. 세상에 60 넘어 머리 허연 영감이 잠옷 앞자락 열어 젖혀놓았다고 터프해 보일 리가 만고에 어디 있겠는가. 머리에 허옇게 서리가 내려도 터프해 보이고 싶은 것이 남자의 마음인가 가엾어라. 자, 이제 남편을 관찰하면서 동화되기 시작하는 이 이제 아내의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잠시 후 조용하다 싶어보니 남편의 머리가 스르르 소파의 팔걸이로 넘어가 있다. 여기서 졸지 말고 방에 들어가 제대로 자라고 하면 벌컥 화를 낸다. 내가 언제 졸았냐면서. 자, 여자분들만 웃으십니다. 자, 조금 더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노트르담의 꼽취에 나오는 안소니 퀸처럼 어깨를 꾸부정하니 움츠리며 어정어정 걸어 방으로 들어간다. 조금 있다 따라 들어가 보니 이불을 다리 사이에 말아 끼고 웅크린 여기도 글자가 빠졌네요. 웅크린 채, 그죠? 예, 맞습니다. 웅크린 채 자고 있다. 미간에 깊은 내가 흐르고 있다. 이런 거 이제 뭐 우리 소설이나 이런 거 많이 표현 나오죠. 예, 미간에 깊은 내가 흐르고 있다. 내천자.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들었나 보다. 이제 연민으로 옮아가기 시작하죠. 젊은 사람도 일할 데가 없다고 아우성인 이 시대에 그래도 아직 몸바쳐 일할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지금껏 열심히 벌어다주는 늙은 남편이 참 고맙고 안쓰럽다. 더구나 한 푼 벌어오기는커녕 돈 안 되는 온갖 것 다 배우러 다니다가 내일 모레가 환갑인 이 나이에 또 글 쓰는 법까지 배우겠다고 나서니 한 번쯤 핀잔을 줄 법하련만 제사 지방을 쓸 때도 학생 부군신이라고 하지 않더냐. 살아서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배우고 가라 하며 오히려 부추겨준다. 이불을 당겨 덮어주니 끙 용을 쓰며 몸을 쭉 편다. 가스값이 아까워 난방을 조금 틀었다가 껐는데 좀 추웠나? 아침이면 또다시 푸성기로 배를 채운 뒤 양복 정장을 하고는 늙은 아내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삶의 전장터로 뛰어들겠지. 불쌍한 아이들 고사리 손 벌려 돈 벌어오게 등 떠미는 앵벌잎의 두목처럼 나는 남편의 등 뒤에 당당하게 서서 배웅을 한다. 나의 늙은 남편 화이팅! 대한민국 모든 늙은 남편들 화이팅! 참 잘 썼죠? 네. 저는 또 이게 아주 좋았습니다. 이 표현이. 앵벌잎의 두목. 이거는 정말 제가 어디다 이제 꼽을 쳤다가 쓰고 싶은 표현일 정도로 아마추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사실은 20대, 20, 30대 젊은 소설가들, 젊은 문학가들보다 5, 60대, 그러니까 삶의 연륜이 깊은 정말 온갖 산전수전 다 겪은 지금의 그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그 잠재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으실 거예요. 뭐 나도 쓰는 표현인데 이런 거 단편서 읽다 보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내가 공감되는 거, 나도 한번 써먹었던 표현 이런 것들을 오늘부터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공책 한 권을 만들어서 채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단어별로도 채집하시고 문장별로도 해보시고 또는 메시지별로도 메시지, 그러니까 깨달음. 참 이런 표현 참 좋다. 제가 최근에 예를 들면 제가 제 핸드폰에 이 S 메모장이라는 거에 막 이렇게 이제 이게 주르르 탁 이제 그때 메모인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메시지라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잡지를 보다가 이런 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고 다수결 원칙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대통령도 다수결로 뽑고 뭐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한 인간의 양심이야. 이런 표현이 저를 되게 가슴에 아주 파고들었는데, 이런 문장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이렇게 뭐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도 그냥 그분은 굉장히 그냥 우연히 훅 던진 말인데 저한테 각 꽂히는 말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 막 밑에서 몰래 막 받아 적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뭐 초등학교는 아닌데 여중, 여고, 여대 나오고 샘터라는 첫 직장도 거의 그 잡지사나 출판사 쪽은 여자들, 여초 현상이에요. 여자들 훨씬 많아요. 늘 여자들이 많은 곳에 있다가 이제 신문사는 이제 경향신문사로 옮겨서 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경향신문사로 경력기자로 갔다가 조선일보사로 왔어요. 근데 이제 신문사로 옮겨오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많은 세계인데 그렇더라도 문화부 쪽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문화부는 또 여기자들이 많은 쪽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여론독자부 있기 전에 Y라고 그 주말 섹션, 조선일보 보시는 분들은 주말 토요일 섹션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서 김윤덕의 사람인이라는 인터뷰, 큰 장문의 인터뷰를 제가 거기서 한 3년 가까이 했는데요. 거기에 멤버들이 부장도 남자, 저 빼고 다 남자 기자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마 처녀 기자였으면 굉장히 주눅 들어서 생활했을 텐데 다행히 제가 40대 아줌마였기 때문에 그 왕비 노릇을 하면서 이제 그 남자 기자들과 지냈는데도 그래도 이제 조금 불편한 게 있었다 싶었는데, 제가 그 3년 동안 그 남자 기자들 사이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남자분들도 정말 수다. 그러니까 제가 회식 자리에 가면 저가 제일 말을 안 해요. 남자분들이, 우리 남자 기자들이, 특히 아저씨 기자들이 어찌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데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자식 키우는 얘기를 하고 자기 부모 얘기를 하고 직장 생활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여성이고 그분들은 남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풍경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정말 막 온몸이 막 찌릿찌릿해요. 제가 여기다 적은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타타타타 막 모를 때, 그래서 나중에 들켜갖고, 왜냐하면 그게 준마명법에 나와. 자기들이 한 얘기들이 나중에 보면 준마명법에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분이 너 제발 내가 내 마누라 흉 본 거 너 절대 쓰면 안 된다 막 거의 막 빌었어요 저한테. 왜냐면 그분은 실명을 밝히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 글 잘 쓰는 선배 남자 기자인데, 정말 글 잘 쓰는데 저희 그 같은 에세이 쓰는 그 기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마초 같고 가부장인데 생각하는 건 딱. 그런데 집안 살림을 거의 자기가 해요. 부인도 같이 일을 하는데 부인은 뭐 부탄가스가 어디 있는지, 뭐 이제 냉장고에서 무슨 뭐 냉장고에 계란이 남아 있는지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분은 너무 꼼꼼한 남자라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한국 남자들은 다 살림엔 관심이 없고 뭐 오로지 회사밖에 모르고 애들 교육 자기네 직접 관여도 안 하면서 잔소리만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나처럼
굉장히 살림을 재밌어하고 또 요리도 되게 재밌어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다. 너 이렇게 편향된 시각으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자기들이 직접 겪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니까 제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내가 너무 여성 편향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봤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약간 저의 준마병법도 균형을 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정말 이렇게 회식 자리에 우리는 늦게 오면 정말 저 인간이 술을 마시고 즐기고 놀고 뭐 이게 좋아서 이렇게 밤 1시, 2시가 안 들어오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도 집에 들어오고 싶은데 상사를 웃기기 위해서라든가 또 접대하는 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라든가 하기 위해서 정말 넥타이를 풀러서 머리에 묶고 정말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이제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거. 그래 제가 한 번은 이런 이메일도 받아봤어요. 제가 이제 여성부 출입도 하고 남자분들이 싫어하는 여성가족부 출입도 하고 소위 페미니스트들 여성주의자들 취재도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한 번은 항의 메일이 왔더라고요. 나는 30대 중반에 직장 다니는 남자다. 그런데 직장에서 여성들만 차별당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자기는 남성들은 역차별을 당한다. 이를테면 뭐 여성들은 여성이라고 회식 자리에서 술을 적게 먹어도 혼을 내지 않고 또 회식 자리에 빠져도 뭐 애 보러 간다,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다, 뭐 이래서 봐주지만 남자들이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상사에게 그 다음날 조인트가 까인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네가 사내야, 뭐 이러면서 뭐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군대식으로 상사가 부하를, 그러니까 여직원들한테는 그렇게 못하고 또 요즘 한창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게 사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여직원들을 대할 때는 조심하지만 남자 상사들이 남자 부하 직원들은 굉장히 그냥 편하게, 그래 편하다 못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자 직장인들의 고충도 알아달라. 당신이 기자면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반성도 많이 하고 내가 두루 살펴야 되는구나. 기자라면, 저널리스트라면.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을 잡기 시작했고 글 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제 남자분들 얘기도 남자분들의 고충 이런 얘기도 많이 썼더니 이렇게 강의에 남자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피드백 제가 준마병법을 쓰면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세요. 그분들의 댓글이 대부분 그러니까 악플이 별로 없고요.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게 악플이 별로 없다는 건데 제 글에 거기에 쓴 글들을 보면 내가 내 아내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당신의 글을 통해서 나는 내 아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 줄 몰랐는데 특히 남자들은 무심하시잖아요. 그래 이래서 참 좋았다. 그런데 남자들의 얘기도 좀 써달라고 해서 뭐 또 이제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곁길로 샜는데 어쩌다 이 얘기로 갔는가? 아무튼 이 우리 수강생이 써온 이게 이제 묘사 숙제였어요. 묘사.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묘사해 와라. 사실은 묘사, 관찰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애정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라도. 지켜보니까, 계속 보니까. 한 분은 여기는 안 쓰, 글은 뭐 그렇게 잘 쓰지는 못하셨지만 감동받은 게 그분이 자기 아내가 이제 거의 은퇴하신 분, 블로그를 하고 싶어서 내가 왔다 하시는 거 아까 말씀드린 70대 중반에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이 묘사 숙제를 해오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신문을 보는 척 하면서 부인을 관찰하신 거예요. 이제 아침에 막 정신없이 이제 아직 장가 안 간 총각 자기 막내 아들 이제 회사 보내려고 막 계란말이를 하고 밥을 차리고 막 분주해서 정신없는 부인을 가만히 살펴보신 거예요. 생애 처음이었대요. 그게 자기 부인이 아침에 이제 은퇴하셨기가 가능한 일인데 코이카에 다니셨던 분이었대요.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막 움직이는 거를 살펴보니까 부인이 이상해서 지금 뭐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신문 보다가 다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달걀말이 만드는 법도 보고 달걀말이가 저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부인이 막 안 일어나는 야 누구야 빨리 일어나 늦었다 깨우고 또 와서 기름 달아오르는 거에 뭐 하다가 뭐 차리고 닦고 뭐 하는 걸 보고 내 부인이 아침 그 식탁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는 아침 식탁을 만드는데 저렇게 많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걸 처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들키셨대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막 이랬더니 아니 사실은 우리 저 글쓰기 선생이 이 숙제를 해오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숙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 할머니께서 어머니 나 부인께서 참 그 글쓰기 선생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관심했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풍경들 정말 공기처럼 내 곁에 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던 내 일상의 어느 한 부분 한 대목들을 눈여겨보면서 거기에서 삶의 어떤 성찰 또는 뭐 작은 감동들, 소중한 진실들 이런 거를 퍼올리는 게 맛있는 글쓰기의 어떤 보람이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보다 더 좋은 수작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예, 있고요. 잠시 쉬셨다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쉬셨다가 예, 이어서 가겠습니다.